오늘은 밀러의 균형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본 구조 이론 중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밀러 모디글리아니가 이제 법인세를 고려했을 때는 부채가 회사 가치를 올린다고 했었죠. 그런데 밀러 모디글리아니 중에 이제 밀러가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법인세에다가 추가로 개인 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여전히 부채가 매력적일까? 회사 가치를 올리는 대안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세의 그 긍정적 효과가 개인 소득세를 고려하면 개인 소득세의 부정적 효과와 균형점에서 정확하게 상쇄된다는 것이 밀러의 균형 이론입니다. 이 부채라고 하는 것이 기업이 이제 채권을 공급해서 돈을 빌리는 것이라면, 기업이 발행한 채권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수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급 측면에서 채권을 팔면서 회사는 법인세 그 감면 효과 때문에 부채를 쓰면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부채를 더 많이 사용하려는 인센티브가 생기는데, 수요 측면에서 보면 채권을 보유할 경우 개인 소득세를 내야 된단 말이죠. 물론 소득 계층이, 이걸 이제 텍스 클라이언텔 효과라고 그러는데, 소득이 낮은 사람은 세금을 안 낼 수도 있고 소득이 높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겠죠. 그런데 세금이 안 내는 사람부터 점점 채권을 선호하다가 세금이 내는 사람, 더 많이 내는 사람으로 채권을 수요하게 하려면 그만큼 채권 이자가, 채권의 그 이자가 이자 비용이 올라야 되는데, 공급자인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비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비용 부분과 부채를 쓰면서, 채권을 쓰면서 법인세 감면 효과로 회사 가치가 올라가는 그 긍정적 효과가 정확하게 상쇄되는 부분에서 균형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말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법인세에서 비롯된 부채의 긍정적 효과 때문에 채권이 이자 금리를 높일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이제 수요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개인 소득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긍정적인 효과와 개인 소득세에서 비롯되는 부채의 부정적인 효과가 상쇄되는 지점에서 밀러의 균형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림으로 그리면은 요점이 바로 밀러의 균형점이고, 세금을 안 내는 A 수준의 사람부터 점차 세금을 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채권을 수요하게 하려면 그 과정에서 채권의 이자 금리가 계속 올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자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비용이기 때문에 자기가 법인세 감면 효과로 회사 가치를 올리는 긍정적인 효과와 이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적 효과가 상쇄되는 지점까지, 그 지점까지 금리를 올리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C 지점에서 채권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되는데, 참고로 A에서 C점까지는 상대적으로 개인소득세가 낮은 계층에서 채권을 선호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C점 이상으로 올라가면 개인소득세가 높아서 더 이상 이 수준의 채권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서 요 영역 빨간색으로 표시된 영역이 경제학에서는 이게 컨슈머 서플러스라고 해서 소비자 잉여, 여기 소비자 잉여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 소비자 잉여는 누구한테 갈까?
이 소비자 잉여는 상대적으로 개인소득세가 낮은 계층이 덕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A 같은 사람은 개인소득세를 전혀 안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A 정도의 금리만 줘도 채권을 보유할 인센티브가 있는데, 균형점에서 B만큼의 이자를 주게 되니까 이 길이만큼의 소비자 잉여가 생기는 거고, 세금을 내는 계층,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은 조금 내지만 여전히 이 정도의 금리로 채권을 보유하려고 했는데 더 높은 금리로 채권 공급이 되니까 요 차이만큼의 소비자 잉여가 있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요 균형점에 딱 도달하면 개개인의 기업은 정확하게 채권을 발행해서, 즉 부채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법인세 감면 효과의 긍정적 효과가 개인 소득세로 인한 수요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랑 정확히 상쇄되어서 이 균형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개개의 기업들은 부채를 많이 쓰던 작게 쓰던 그것에 무관하게 됩니다. irrelevant 하게 돼요. 그러니까 회사 가치에는 이 균형점에서 부채를 얼마나 쓰느냐 하는 것이 전혀 회사 가치에 영향을 못 준다 하는 게 포인트 넘버 1. 포인트 넘버 2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균형점으로 찾아가는 과정에서 요만한 수준의 이 경제에선, 이 사회에선 OD만큼 수준의 개인소득세로 말미암아 기업이 채권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발행한 경제 전체의 부채 총액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경제 전체를 볼 때 균형점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OD만큼의 부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야 딱 균형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균형 채권 금리고 요게 균형 채권 사이즈, 퀀터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왜 회사 가치가 법인세만 고려할 때 올라가느냐에서 보았던 그런 수량화된 표현을 가지고 이번에는 법인세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수량적으로 어떻게 회사 가치가 영향을 안 받는지 하는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부채를 안 쓰면 영업이익이 EBIT고 부채를 써도 똑같이 다른 조건은 우리가 똑같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근데 부채를 D만큼 쓰고 그때 이자 비용을 RD라고 하면 부채를 안 쓴 unlevered라는 건 부채를 안 썼다는 뜻이에요. unlevered 폼에서는 이자 비용이 제로일 거고 따라서 이자 후 세전이익이 EBIT인데 부채를 쓴 회사는 이자 비용이 D 곱하기 RD가 돼서 EBIT 빼기 D 곱하기 RD가 이자 후 세전이익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법인세를 고려를 해주면 이자 후 세후 이익이 되죠. 그러니까 이자 후 세후 이익은 법인세를 낸 이후의 이익입니다. 이것이 부채를 안 쓴 회사의 전체 캐시플로우가 되는 거고 부채를 쓴 회사의 전체 회사 차원의 캐시플로우는 EBIT에서 이자 비용 D 곱하기 RD를 빼준 다음에 그것을 곱하기 1-TC 해주면 회사 차원에서 이자 후 세후 이익이 되는데 이것이 각각 주식 갖고 있는 사람, 채권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개인 차원에서 전달이 되겠죠. 그럴 경우 회사 차원에서는 이런데 이거를 주식으로 갖고 있는 이 회사에서는 지금 채권은 전혀 없으니까
주주들이 이 주식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은 주주들은 주주 차원에서 TPS라는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의 세금을 내게 돼요. 그러니까 Personal Tax on Stock이 되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더라도 이거를 미룰 수 있기 때문에 채권에 세금 내는 것보다는 TPS는 주식에 대한 개인 세금이에요. TPB는 채권에 대한 개인소득세고 그러면 어느 게 더 크냐? 이게 더 크다고 보죠.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세금이 더 크다고 보고 채권에 대한 세금도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죠. 그래서 이것도 그 개인소득세가 조금 복잡한 면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부채를 안 쓰는 회사가 주식을 받았고 그 주식에 이제 그 세금을 낸다고 하면은 세후 개인 차원에서의 이익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반면에 주주한테는 부채를 쓰는 회사의 경우 주주한테는 돌아가는 돈이 이만큼이 되는데 여기다가 곱하기 1-TPS만큼의 세금을 낼 거고 주식 갖고 있는 그러니까 부채를 쓰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면에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D 곱하기 RD만큼 받기 때문에 채권 이자를 거기다가 곱하기 1-TBB만큼의 TBB가 채권에 대한 세금입니다. 만큼의 세금을 내게 돼요. 그래서 세금을 다 개인소득세까지 다 낸 이후에 세후 이익이 부채를 안 쓰는 회사는 이런 모양이 되고 부채를 쓰는 회사는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합한 거예요. 주주의 세후 이익과 채권자 세후 이익을 합친 거예요. 근데 그 부채를 안 쓰는 회사는 그 부분 채권자 세후 이익이 제로가 나오고 부채를 쓰는 회사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그 똑같은 얘기고요. 그러면 매년 캐시플로우가 부채를 쓰는 회사는 개인소득세까지 고려했을 때 법인세는 물론이고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요게 X의 L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부채를 안 쓰는 회사의 매년 캐시플로우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X의 unlevered form이 돼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구한 게 XL 빼기 XU. 그러니까 매년 받게 되는 캐시플로우의 차이가 바로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이런 모양이 됩니다. 오케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자, 이게 퍼페추어치를 가정하면 매년 같은 캐시플로우가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연금 공식을 쓰면 이게 매년 받게 되는 캐시플로우인데 이거를 RD로 나눠주면 되죠. RD로 나눠주면 왜냐면 퍼페추어티 캐시플로우가 C over R인데 여기서 C에 해당하는 게 이거고 R에 해당하는 게 RD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퍼페추어티를 가정하고 부채를 쓰는 회사의 가치에다가 부채를 안 쓰는 회사의 가치를 뺀 그 차이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다시 한번 쓰면은 이게 D 곱하기 D에다가 그 다음에 큰 괄호하고 1 마이너스 분자에는 1 마이너스 TC 곱하기 1 마이너스 TPS가 되고요. 분모에는
분모에는 1-TPB가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하지만 자 여기서 TPS가 제로다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돼요? 제로다라고 가정하면 이 TPB와 TC가 같다면 요건 제로가 되고 1이 남고 TC와 법인세와 TPB 그러니까 at the margin 한계 그 투자자의 개인소득세 수준과 법인세가 서로 같다 그러면 이게 상쇄돼서 1이 되죠. 1-1 그래서 D 곱하기 제로 즉 균형점에서 부채를 쓰건 부채를 안 쓰건 그 차이는 없다. 부채를 쓰는 회사나 부채를 안 쓰는 회사나 그 가치는 똑같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균형점에서는 TPS가 제로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즉 주식에 어떤 세금이 붙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균형점에서는 이 괄호 속에 있는 값이 제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D 곱하기 제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특별한 가정을 안 하더라도 부채는 더 이상 부수 효과를 수반하지 못하고 회사 가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어디서? 밀러의 균형점에서. 밀러의 균형점이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바로 그림으로 요점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